2024년 11월 새벽 아바나 공항.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60대 여성이 캐리어 하나 없이 출국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백미러로 본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지고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품속 휴대폰에는 딸에게 보내지 못한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은별아, 엄마를 용서해라. 반드시 데리러 간다. 멕시코행 비행기가 뜨는 순간 그녀의 30년 외교관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카리브해의 습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바나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수많은 협상장을 누볐고 미국 대통령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제가 그날 밤만큼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힐끗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2개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차량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툰 스페인어로 택시 기사에게 속도를 높여달라고 했습니다. 기사가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품속에는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딸에게 보내지 못한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10번도 넘게 지우고 다시 썼던 그 문장. 은별아, 엄마를 용서해라. 반드시 데리러 간다.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딸에게 가는 순간 그 아이는 끝장입니다. 보이부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저는 캐리어 하나만 끌고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 동안 모은 것들, 평양 창광거리의 고급 아파트, 외무성 전용 승용차,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하사한 롤렉스 시계. 다 두고 왔습니다. 가져온 건 단 2가지. 여권 하나, 그리고 딸의 사진 한 장. 멕시코행 비행기 탑승구 앞에 섰을 때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최 부상?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양심의 소리였을까요? 30년간 제가 섬겼던 그 체제가 제 등 뒤에서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탑승구를 통과했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오르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국을 등지는 걸음이었고 동시에 자유를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최성희입니다. 북한 외무성 부상,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외교를 30년간 책임졌던 사람, 미국 대통령 3명과 직접 마주 앉았던 북한 최고의 여성 외교관, 그리고 오늘 밤 조국을 버린 배신자.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왜 그 자리를, 그 권력을, 그 모든 것을 버렸느냐고.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60년을 속았습니다. 아니, 60년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 딸까지 그 거짓 속에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쿠바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 불빛 너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제 딸 은별이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을 그 아이. 엄마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유를 선택한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평양에 두고 온 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은 1년 전 평양의 어느 봄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이부. 여러분, 이 세 글자가 북한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남한으로 치면 국정원, 검찰, 경찰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무서운 곳입니다. 보이부에서 전화가 오면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끌려가면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새벽 3시에 울린 그 전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최성의 부상 동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보이부 제1국으로 출두하시오. 협조조사 건이요. 협조조사.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북한에 없습니다. 협조조사로 불려갔다가 10년, 20년 정치범 수용소에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성열 부상도 처음엔 협조조사로 불려갔습니다. 무슨 건입니까? 내일 오시면 알게 됩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60년 인생, 숱한 고비를 넘겼지만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불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수한 게 있나? 누군가 나를 모함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답이 없는 게 북한입니다. 죄가 있어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필요하면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침 7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반쯤 늙어 있었습니다. 하룻밤새의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화장을 하고 외무성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옷차림이라고 생각하니 손이 떨렸습니다. 은별이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이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밥 꼭 챙겨 먹어. 사랑해.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이면 어쩌나. 다시는 이 아이를 못 보면 어쩌나. 보이부 청사는 평양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건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어갔을까? 접수대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일부러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심리전이지요. 기다리는 동안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성의 부상, 들어오시오. 드디어 불렸습니다. 좁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철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조사받고 있는 겁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니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 한 명은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50대가 상급자인 듯 테이블 가운데 앉아 있었고 30대는 옆에서 기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최 부상.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일부러 낮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앉으면 조사관을 올려다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심리전입니다. 50대 조사관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 부상, 한성열 부상과 어떤 사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한성열 건이었습니다. 30년 동지입니다. 육자회담 때부터 함께 일했습니다. 그래, 30년 동지. 조사관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30년 동지가 미국 간첩인 줄도 몰랐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성열 부상이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다? 조사관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30년을 같이 일하고
미국 협상에 같이 다니고 그러고도 몰랐다고? 최 부상, 당신도 같은 편 아니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충성을. 충성? 조사관이 서류를 한 장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2018년 하노이. 미국 국무부 관계자와 제가 악수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공식 협상 자리에서 찍힌 사진인데 이걸 문제 삼는 겁니다. 이거 뭐요? 미국 놈과 이렇게 다정하게. 이건 공식 협상입니다. 외교 관례상. 외교 관례. 적과 내통하는 게 외교 관례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온 겁니다. 그때 30대 조사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 부상 딸이 있지요? 최은별, 김일성 종합대학 부교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딸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 30대 조사관이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별이 사진이었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찍힌 사진. 은별이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게 분명했습니다. 딸이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는지 알고 있소? 영어입니다. 영어 가르칩니다. 영어만? 조사관이 사진 뒷면에 뭔가를 적어놓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미국 드라마 프렌즈 활용 영어 교육 마이너스 최은별 부교수 강의안.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은별이가 미국 드라마로 영어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미국 문화 콘텐츠를 유포하는 건 중범죄입니다. 공개 처형까지 가능한 죄목입니다. 최 부상. 50대 조사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협조하면 딸은 건드리지 않겠소. 하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나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딸을 인질로 나를 협박하는 겁니다. 뭘 협조하라는 겁니까? 한성열이 미국과 내통한 증거 당신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오. 그걸 내놓으시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한성열은 미국 간첩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30년을 같이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없는 증거를 어떻게 내놓습니까? 일주일 시간을 주겠소. 조사관이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안에 증거를 가져오시오. 그때까지 딸은 안전할 거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보이부 건물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평양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전 구호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 만세. 사회주의 강국 건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글자들이 그날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60년을 이 체제에 바쳤습니다. 청춘도 결혼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뭡니까? 딸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겁니다.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은별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은별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위험해졌다고? 일주일 안에 엄마가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너도 끌려갈 수 있다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거짓 증거를 만들면 한성열은 확실히 죽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 증거를 만들지 않으면 내 딸이 위험합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도망치면? 이 나라를 떠나면?
처음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60년 인생 처음으로.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외무성 부상이 탈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은별이는요? 은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일주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주일 사이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흘 후, 저는 리용호 전 외무상 일가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용호, 제 바로 윗사람이었던 그 사람, 외무상까지 지낸 그 사람도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일주일, 겨우 일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생 겪지 못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60년을 살면서도 외면했던, 아니 외면하려고 애썼던 그 얼굴을요. 보이부 출두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외무성 청사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다가가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제가 물으니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리용호 전 외무상님께서 어젯밤에 일가족이 다 끌려가셨답니다. 리용호, 여러분, 이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외무상을 지낸 사람입니다.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직접 협상했던 북한 외교의 1인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끌려갔습니다. 죄목은 반당 반영 명행위와 뇌물수수, 주중 대사관 시절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걸요. 북한에서 뇌물 안 받는 간부가 어디 있습니까? 위에서 찍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일가족 전부요? 네, 부인,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새벽 2시에 트럭이 왔다고 합니다. 손자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리용호의 손자는 올해 6살이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난 게 죄입니까? 하지만 북한은 그랬습니다. 연좌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벌을 받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 손자까지 뿌리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반역의 씨앗을 남기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날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내식당에 앉았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성열, 리용호. 둘 다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보다 한두 단계 위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렇게 끌려갔으면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다음은 나라는 것을.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겁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끌려갈 수도 없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별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웬 남자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엄마, 인사드려. 김혁철이야. 내 약혼자. 약혼자? 저는 놀라서 은별이를 쳐다봤습니다. 언제 약혼을 했다는 겁니까? 저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혁철입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또박또박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래, 반갑구나. 앉거라. 저는 겉으로는 평온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별이가 갑자기 약혼자를 데려온 것도 그렇고 그 남자의 분위기도 그렇고 혁철이는 뭐 하는 사람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은별이 대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에서 일합니다. 아버지도 당에서 오래 일하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당? 북한에서 당에서 일한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조직 지도부일 수도 있고 선전선동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님은 어느 부서시니? 보위부에 계십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 사흘 전 저를 불러서 신문했던 그곳, 딸의 사진을 들이밀며 협박했던 그곳, 그 보위부 간부의 아들이 지금 제 거실에 앉아 있는 겁니다. 보위부, 어느 국이시니? 제1국입니다. 제1국. 바로 저를 조사한 그 부서였습니다. 우연이라고?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은 없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은별이의 약혼자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심어놓은 겁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 딸에게 접근해서 약혼까지 한 것이 은별아, 이리 좀 와봐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혁철 동무, 잠깐만 기다려. 딸하고 얘기 좀 하고 올게. 은별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은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은별아. 저는 은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남자 언제 만났니? 2달 전에. 대학 강연회에서 만났어. 2달 전? 응. 당에서 특강하러 왔다가 알게 됐어. 되게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마음에 들지? 저는 은별이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덫에 걸렸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우연히 다가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노리고 접근했다는 걸. 은별아, 저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약혼자가 사실은 너를 감시하기 위해 보위부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너는 인질이라고?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은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35살 다 된 딸인데 손은 아직도 어릴 때 그대로였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60년 인생이 거짓말의 연속이었는데 딸에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하다니. 거실로 돌아와 차를 대접하며 김혁철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화하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남자는 일반 당 간부가 아닙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날카로웠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분명 저를 감시하라는 임무를 받고 은별이에게 접근한 겁니다. 어머님, 요즘 외무성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그저 그렇지. 리용호 전 외무상 일로 많이 술렁이시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이 남자가 리용호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떠보는 겁니다. 제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 놀랐지. 그런 분이 그랬을 줄은. 어머님은 리 외무상과 가까우셨습니까? 업무상 만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깝진 않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리용호는 저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함께했고 해외 출장도 같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혁철이 돌아간 후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혁철이 어때? 괜찮지?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 남자는 내 약혼자가 아니야. 감시자야. 너와 엄마를 감시하기 위해 보이부에서 보낸 스파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괜찮은 것 같구나.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성열은 끌려갔습니다. 미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리용호는 일가족이 다 끌려갔습니다. 6살 손자까지. 그리고 저도 일주일 안에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아니, 증거를 만들어내도 끌려갈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미 찍힌 몸이니까요. 그리고 은별이. 내 딸은 보이부 간부의 아들과 약혼했습니다. 아니, 약혼당했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저를 올가매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결혼이 아니라 인질이었습니다. 제 딸이 인질이 된 겁니다. 새벽 3시 창문 앞에 섰습니다. 평양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대부분의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멀리 주체 사상탑의 불빛만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모릅니다. 아마 6.25 직후 태어났겠지요. 어지러운 시대였으니까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5살 때 입양되었습니다. 김일성 주석께서 전쟁 고아들을 돌보자는 지시를 내리셨고 그때 많은 고아들이 간부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내각 부총리 가문에 들어가 최 씨 성을 받았고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고마워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께, 교육의 기회를 주신 당에, 저를 발탁해 주신 위원장님께, 그래서 목숨 바쳐 충성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뭡니까? 동료는 끌려가고 딸은 인질이 되고 저는 일주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며칠 전에도 떠올랐던 생각. 그때는 고개를 저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망치자. 이 나라를 떠나자. 나 혼자만 떠나는 게 아니라 은별이도 데리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외무성 부상이 탈북을 한다?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리용호처럼, 한성열처럼. 저도 끌려가서 죽습니다. 은별이도 연자제로 끌려갑니다. 그 6살 손자처럼 제 딸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탈출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쿠바. 보이부의 일주일 시한이 다가올 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 부상, 쿠바 출장을 준비하시오. 한국과 쿠바 수교를 막아야 하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사람이 진짜 벼랑 끝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냥 떨어지거나 아니면 날개를 펴거나. 저는 날개를 펴기로 했습니다. 보이부에서 준 일주일 시한이 닷새밖에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외무성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끌려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최 부상, 쿠바 출장을 준비하시오. 외무상 직속 비서가 전한 말이었습니다. 쿠바? 출장?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쿠바요? 지금 이 상황에? 위원장님 직접 지시오. 한국과 쿠바가 수교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걸 반드시 막아야 하오. 최 부상이 적임자라고 하셨소. 쿠바.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6.25 때 북한을 도왔던 형제국. 피델 카스트로와 김일성 주석이 혈맹을 맺었던 그 나라. 그런데 최근 들어 쿠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더니 이제는 남한과도 수교하려 한다는 첩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지요. 출발은 언제입니까? 사흘 후요. 준비하시오. 사흘.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평양에서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24시간 감시당하고 국경까지 가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쿠바라면 해외에서는 감시가 느슨해집니다. 게다가 쿠바는 미국과 가깝습니다. 멕시코도 가깝습니다. 거기서라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적어두었던 탈출 계획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1. 쿠바 도착 후 일주일간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 2. 감시가 느슨해지는 틈을 노린다. 3. 멕시코행 항공편 예약 현금으로. 4. 멕시코에서 한국 대사관 접촉. 5. 망명 신청. 문제는 하나. 은별이. 저 혼자 탈출하면 은별이는 어떻게 됩니까?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리용호의 손자처럼 죄 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은별이를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쿠바 출장에 딸을 데려간다? 말이 안 됩니다. 보이부에서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밤새 고민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나간다. 나가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은별이를 빼낸다.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둘이 같이 죽느니 일단 내가 살아나가서 딸을 구할 방법을 찾는 게 낫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60년 인생 최대의 결심이었습니다. 출발 이틀 전, 저는 평양 시내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 강물이 서해로 흘러가서 결국에는 남쪽 바다와 만나겠지요. 분단만 아니었으면 저 강을 따라 남쪽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주체 사상탑 앞을 지났습니다. 170m짜리 탑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 탑 앞에서 얼마나 많은 충성 맹세를 했던가요? 이제 그 맹세를 깨뜨리려 합니다. 김일성 광장을 걸었습니다. 군사 퍼레이드 때마다 섰던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환호하는 인파 앞에서 손을 흔들던 김정은 위원장. 저는 그 뒤에 서서 통역을 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마지막으로 양부모님 묘소에 갔습니다. 평양 교회의 공동묘지. 양아버지는 15년 전에, 양어머니는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가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걷어주시고 키워주셔서 평생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떠나야 합니다. 은별이를 지키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배신자라고 욕하셨을까요? 아니면 이해해 주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양부모님도 손녀 은별이만큼은 지켜주고 싶으셨을 거라는 것. 묘소를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통일이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은별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감자조림, 시금치나물. 은별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직접 요리하고 내일 출장 가니까 그 전에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은별이가 웃었습니다. 쿠바? 좋겠다. 나도 가보고 싶은데 다음에 같이 가자.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다음이 있더라도 같이 가는 건 아닐 겁니다. 내가 빠져나가면 은별이는 감시 대상이 됩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게 되겠지요. 엄마, 무슨 생각해? 응? 아니, 그냥. 요즘 엄마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이 아이는 눈치가 빠릅니다. 저를 닮은 건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속에서 자라서 그런 건지. 숨기긴 뭘 숨겨. 그냥 출장이 걱정돼서 그래. 쿠바 상황이 복잡하거든. 그렇구나. 은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믿는 척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방문해서 웃는 모습. 예전 같으면 경건한 마음으로 시청했을 텐데 이제는 그 웃음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은별아. 응. 엄마가 만약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뭐라고요? 만약에 엄마가 안 돌아오면? 만약에 엄마가 탈북하면? 만약에 엄마 때문에 내가 끌려가면? 만약에 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출장 가는 동안 밥 잘 챙겨 먹어. 알았지? 알았어, 엄마. 은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건강해. 쿠바 멀잖아. 몸 조심하고.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이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은별이가 잠든 후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은별이에게 남기는 편지였습니다. 지금 당장 줄 수는 없지만 언젠가 이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될 때 읽으라고. 은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 소식을 들었겠구나. 엄마를 원망해도 된다. 배신자라고 욕해도 된다. 엄마는 그럴 자격이 있어.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엄마가 떠난 건 너를 버리려는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는 거야. 이 나라에서는 우리 둘 다 살 수 없어. 엄마가 먼저 나가서 길을 만들게. 그러니까 기다려줘. 반드시 데리러 갈게. 사랑한다, 내 딸아.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은별이가 청소하다 발견할 수도 있고 영영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을. 새벽 3시 창문 밖으로 평양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별들은 남쪽에서도 보일까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은별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데리러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저는 캐리어를 꺼내 짐을 쌌습니다. 외무성 정장 2벌, 속옷, 세면도구, 그리고 30년간 모은 달러 5만 불. 여기저기 숨겨두었던 비상금이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던 걸까요? 마지막으로 은별이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5살 때 처음 유치원에 간 날 찍은 사진. 활짝 웃고 있는 은별이. 그 웃음을 다시 보려면 저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은별이가 현관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엄마, 잘 다녀와. 그래, 금방 돌아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 은별이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이 온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냄새를, 이 체온을. 엄마, 왜 그래? 출장 좀 다녀오는 건데. 그냥 보고 싶을 것 같아서. 은별이가 웃었습니다. 일주일인데 뭘. 금방이야. 저도 웃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웃었습니다. 그래, 금방이지. 금방 돌아올게.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은별이를 봤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본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쿠바 하바나. 저는 임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탈출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이 왔습니다. 새벽 3시 비가 내리는 하바나. 저는 30년 외교관 인생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2024년 11월 쿠바 하바나. 쿠바. 카리브해에 떠있는 작은 섬나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평양의 쌀쌀한 가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알록달록한 클래식 자동차들이 거리를 달렸습니다.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바나 공항에는 북한 대사관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 이름은 박철호. 보이부에서 파견 나온 감시자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최 부상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소, 박동무. 대사관 차량을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하바나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건물들, 그러나 활기찬 거리.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평양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웃지 않습니다. 아니, 웃지 못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고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가난해 보여도 얼굴이 밝았습니다. 자유가 있으면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건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숙소는 대사관 인근의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방은 넓었지만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행동도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막는 것. 그게 제 공식적인 임무였습니다. 쿠바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압박하고 회유했습니다. 북한과 쿠바는 혈맹입니다. 한국과 손잡으면 우리 관계는 끝입니다. 그렇게 협박도 하고 경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쿠바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최 부상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쿠바도 살아야 합니다. 쿠바 외교부 차관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시대가 변했다. 살아야 한다. 그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낮에는 임무를 수행했고 밤에는 탈출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작은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도청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멕시코시티행 항공편 매일 오전 6시, 오후 2시. 하바나 공항까지 택시 약 40분. 한국 대사관 주소 멕시코시티 폴랑코 지구. 밤마다 그 수첩을 들여다보며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어떻게 숙소를 빠져나갈 것인가? 어떻게 공항까지 갈 것인가? 어떻게 감시를 따돌릴 것인가? 문제는 박철호였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회의할 때도 심지어 숙소 복도에서도 마주쳤습니다. 마치 제 그림자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 남자를 따돌릴 것인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박철호에게 말했습니다. 박동무 내일 저녁에 쿠바 외교부 차관과 비공식 만찬이 있소. 민감한 자리니까 동무는 빠지는 게 좋겠소. 하지만 부상님 경우가 괜찮소. 대사관에서 기사만 붙여주면 돼요. 동무는 푹 쉬시오. 박철호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외무성 부상이고 그는 실무자에 불과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부상님. 첫 번째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실제로 쿠바 외교부 차관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만나고 그리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박철호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상님, 만찬은 잘 되셨습니까? 그래, 수고했소. 나는 피곤하니 먼저 들어가겠소. 네, 편히 쉬십시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30분. 탈출까지 4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은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내가 한 마지막 말.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실입니다. 반드시 데리러 간다는 것. 그러려면 저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캐리어는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백팩 하나에 여권, 달러, 그리고 은별이 사진만 넣었습니다. 새벽 2시 숙소 복도를 살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박철호의 방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잠들었을 겁니다. 저는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누가 들을 것 같았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 후문. 미리 확인해둔 탈출 경로였습니다. 후문은 경비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카리브해의 밤비. 따뜻하고 축축한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달아올라 있었으니까요. 미리 불러둔 택시가 골목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낮에 현지인 가이드에게 부탁해둔 겁니다. 팁을 두둑이 주면서 새벽에 공항에 가야 하는데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이드는 수상하게 여기면서도 돈 앞에서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아에로푸에르토 포르파보르. 공항으로. 제발.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어두운 하바나 거리를 달렸습니다.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괜찮았습니다. 성공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백미러에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차 한 대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세뇨르 마스라피도. 택시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라고. 기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엑셀을 밟았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의 윤곽만 보였습니다. 대사관 차량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저속도로 따라오는 차가 우연일 리 없습니다. 들켰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공항까지 15분. 그 15분이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0m, 50m, 30m. 곧 따라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공항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요, 저기. 택시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기사가 급하게 핸들을 꺾어 공항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뒤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공항 구역이었습니다. 경찰과 보안 요원이 있는 곳. 북한 대사관 차량이라 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택시가 출발 터미널 앞에 섰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100달러를 쥐어주고 뛰어내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터미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 20분. 멕시코시티행 첫 비행기는 6시 출발. 아직 2시간 40분이 남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숨을 골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비행기가 뜰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사관에서 공항에 연락하면 출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비원이 와서 저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2시간 40분.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구석진 좌석에 앉아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5분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분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벽 5시. 드디어 체크인 카운터가 열렸습니다. 저는 줄을 섰습니다. 앞에 5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씩 줄어들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멕시코시티, 편도요. 직원이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창가 좌석으로 드릴까요? 네, 괜찮습니다. 보딩 패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쿠바 출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북한 외교관 여권, 빨간색 표지. 심사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행 목적? 업무 출장입니다. 심사관이 다시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1초, 2초, 3초. 제발, 제발. 쿵. 도장 찍는 소리. 좋은 여행 되세요. 여권을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걸어야 했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 탑승까지 20분.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카리브해의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멕시코시티행 탑승을 시작합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보딩 패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이 조국을 등지는 걸음이었습니다. 60년 인생을, 30년 외교관 경력을, 모든 것을 버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바나 공항이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대사관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겠지요. 박철호가 제 빈 방을 발견하고 난리가 났겠지요.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륙. 비행기가 땅을 떠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쿠바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바나의 불빛이, 카리브해의 푸른 물결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는 제 딸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은별이가. 그때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쿠바에서 쓰던 현지 휴대폰이었습니다. 전원을 끄지 않았던 겁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문자 메시지. 발신자 은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 보이부가 우리 집에 왔어. 무슨 일이야? 엄마 어디 있어? 멕시코 상공 3만 피트. 저는 딸의 문자를 들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둘 다 죽습니다.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딸을 구하려면 멕시코 상공 3만 피트. 저는 은별이의 문자를 들고 울었습니다. 엄마, 지금 보이부가 우리 집에 왔어. 무슨 일이야? 엄마 어디 있어? 답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아니라 통신이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탈북했다고? 미안하다고? 기다려라. 반드시 데리러 간다고? 어떤 말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60대 동양인 여자가 소리 죽여 우는 모습이 이상했겠지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이게 자유의 얼굴인가? 이게 탈출에 성공한 사람의 얼굴인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두고 온 어미의 얼굴이었습니다. 죄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멕시코시티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전 10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스페인어, 영어, 알 수 없는 언어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휴대폰은 위험했습니다. 북한에서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공중전화에서 한국 대사관 번호를 눌렀습니다. 미리 외워둔 번호였습니다.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함과 신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성희. 북한 외무성 부상입니다. 다시 침묵.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분쯤 지났을까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상님이십니까? 저는 대사관 영사입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공항입니다. 멕시코시티 공항.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30분 안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공항 2층 스타벅스 앞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스타벅스를 찾아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분. 그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누가 저를 따라온 건 아닌지, 북한 공작원이 있는 건 아닌지, 멕시코에도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제 탈출 소식이 전해졌다면 이미 추적이 시작됐을 겁니다. 그때 동양인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북한 사람인가? 최성희 부상님이십니까? 한국어였습니다. 한국 억양. 네, 그렇습니다.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는 그들을 따라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차가 바로 출발했습니다. 부상님 안전하십니다. 대사관까지 약 40분 걸립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생전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30년간 적국으로 여겼던 나라의 대사관. 들어서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로비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북한에서는 괴뢰 깃발이라고 배웠습니다. 증오해야 할 상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깃발이 저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영사가 저를 접견실로 안내했습니다. 부상님, 본국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국정원에서 곧 연락이 올 겁니다. 그동안 여기서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흰쌀밥, 된장찌개, 김치, 불고기.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비슷한 음식을 먹었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다른 나라, 같은 민족인데 다른 세상.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인가? 아니면 죄책감의 맛인가? 그날 밤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정원 소속이라는 남자가 화상통화로 저와 얘기했습니다. 최 부상님, 무사히 탈출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본국에서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딸 이야기를. 제 딸이 평양에 있습니다. 최은별, 35살입니다. 그 아이를 구해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재 따님의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부상님이 탈출하신 후 보이부에서 따님 댁에 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은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로서는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직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가택연금,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끌려가지는 않은 겁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 제가 남한에 정식으로 망명하면 은별이는 바로 끌려갈 겁니다. 구출할 방법이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평양에서 직접 빼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이 스스로 탈출해야 합니다. 평양에서 중국 국경까지, 거기서 저희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탈출, 평양에서 중국 국경까지 수백 킬로미터, 검문소를 통과하고 감시를 피해서 35살 대학 교수가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은별이는 탈북 경험도 없고 루트도 모르고. 그래서 부상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요? 어떻게요? 부상님이 중국까지 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브로커를 통해 따님과 연결하고 탈출 루트를 안내해야 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 북한 바로 옆 나라, 북한 공작원들이 우글거리는 곳. 제가 그곳에 간다? 탈북한 북한 고위 관료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매우 위험합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부상님을 찾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원이 말을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따님을 구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멕시코시티의 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불빛, 저는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게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별이는 평양에서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로 숨도 못 쉬고 있을 겁니다. 엄마가 배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중국에 가겠습니다. 제 딸을 직접 구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상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저는 품속에서 은별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때 찍은 사진. 활짝 웃는 얼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목숨쯤은 걸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멕시코를 떠나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위조 여권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김순희, 중국 동포, 한국 국정원에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화장도 다르게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최성희가 아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조였습니다. 중국,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이 땅 어딘가에 북한 공작원들이 있습니다. 저를 찾고 있습니다. 발각되면 끝입니다. 북한으로 끌려가서 죽거나 여기서 죽거나.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단둥. 2 글자를 말했습니다. 단둥. 압록강 건너 북한이 보이는 국경도시.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은별이를 빼내줄 브로커를.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습니다. 은별이가 있습니다. 기다려라, 내 딸아. 엄마가 반드시 데리러 간다. 중국 단둥. 압록강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60년 만에 밖에서 바라본 조국. 그곳에 제 딸이 갇혀 있었습니다. 은별이를 빼내려면 3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돈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단둥.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보는 중국 국경도시.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밖에서 북한을 바라봤습니다. 강 건너편에 신의주가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들, 어두운 거리. 밤인데도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60년을 살았던 땅.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작고 너무 어두웠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은별이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두려워하고 있을까?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브로커를 만난 건 단둥의 허름한 식당에서였습니다. 50대 조선족 남자. 이름은 박 사장이라고만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연결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최 선생, 딸을 빼내고 싶다고? 네, 평양에 있습니다. 최은별, 35살.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입니다. 박 사장이 담배를 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양은 어렵소. 지방이면 모를까, 평양은.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야 있지. 돈만 있으면. 얼마면 됩니까? 박 사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눈을 들여다보더니 손가락 3개를 펴보였습니다. 3만 달러. 평양에서 빼내는 건 위험하니까. 안내원 비용, 뇌물 비용, 국경 통과 비용. 다 합치면 그 정도요. 3만 달러. 저는 가방에서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쿠바로 출장 갈 때 가져온 비상금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생활하며 조금 썼지만 아직 4만 달러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가지고 있었소? 제 딸입니다. 이 돈이면 됩니까? 박 사장이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소. 근데 최 선생, 한 가지 물어봅시다. 딸이 탈북할 마음이 있소? 저는 멈칫했습니다. 탈북할 마음. 은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은별이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탈북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가 충격받았을 겁니다. 어쩌면 저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고. 같이 가자고. 알겠소. 연락책을 통해 접촉해 보겠소. 시간이 좀 걸릴 거요.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단둥의 작은 여관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면 위험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저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하루, 이틀, 사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은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연락책이 잡힌 건 아닐까? 작전이 들통난 건 아닐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은별이가 끌려가는 꿈, 보이부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지는 꿈, 저를 원망하며 우는 꿈, 새벽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드디어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선생, 됐소. 됐다니요? 은별이가 딸이 오겠다고 했소. 내일 밤에 움직인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은별이가 정말로? 그래. 근데 한 가지 전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 뭐라고 했습니까? 박 사장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할 말이 많다. 기다려라. 그렇게 전해달라더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별아, 내 딸아, 오는구나. 정말로 오는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의 눈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압록강 근처의 비밀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단둥 외곽의 작은 마을, 강변에서 500m 정도 떨어진 농가였습니다. 박 사장이 안내해 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밤 11시쯤 건너올 거요. 저도 강변까지 가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위험하오. 중국 공안도 순찰 돌고 북한 경비대도 있소. 최 선생이 거기 나갔다가 잡히면 다 끝이요. 저는 할 수 없이 농가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12월의 중국 국경지대,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방 안에 난로가 있었지만 추위보다 긴장감이 더 저를 떨게 했습니다. 밤 9시, 밤 10시, 밤 11시, 저는 창문에 붙어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 북한 쪽에서 가끔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경비대 순찰인 것 같았습니다. 은별아, 조심해라. 제발 조심해라. 밤 11시 30분. 아직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잡힌 건 아닐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은별이는요? 문제가 생겼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문제요? 강변에서 경비대와 마주쳤소. 총소리가 났소.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은별이가 어떻게? 모르겠소. 안내원이 데리고 도망쳤는데 연락이 끊겼소.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저는 일어나 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박 사장이 저를 막았습니다. 안 돼요. 지금 나가면 최 선생도 잡히요. 제 딸이에요. 제 딸이 거기 있다고요. 알아. 하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하오. 안내원이 경험 많은 사람이요. 믿어야 하오. 저는 박 사장의 팔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은별아. 저는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새벽 1시,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은 계속 어디론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저는 기도했습니다. 평생 기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제가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여, 제 딸을 지켜주십시오. 저 대신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제발 은별이만은.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엄마, 은별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게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악몽에서 깬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은별이가 저에게 뛰어왔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제 딸이 여기 있었습니다. 살아서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껴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고. 은별아, 은별아, 엄마.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은별이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마 강을 건너면서 물에 빠졌나 봅니다. 영하 15도의 젖은 옷으로.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미안해, 은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은별이가 제 품에서 울먹였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그 나라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런데 용기가 없었어. 엄마가 먼저 가니까, 엄마가 길을 열어주니까 나도 올 수 있었어. 저는 은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이 아이도 알고 있었구나. 그 나라가 잘못되었다는 걸. 그 체제가 거짓이라는 걸. 다만 말하지 못했을 뿐. 저처럼. 이제 괜찮아, 은별아. 이제 우리 둘이야. 이제 자유야. 은별이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그러나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할 말 있다고 했잖아. 응, 뭔데? 출발하기 전에 할머니 산소에 다녀왔어. 양어머니. 8년 전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 할머니한테 말했어. 우리 이제 자유 찾으러 간다고. 할머니도 우리 응원해 주실 거라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 아이도 저처럼 묘소에 다녀왔구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밤새 껴안고 울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첫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내딛던 날, 저와 은별이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60년을 기다린 자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통일을 꿈꾸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은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보름간 숨어 지내다가 한국 국정원의 도움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3시간의 비행. 그 3시간이 60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탑승교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60년간 적이라고 괴뢰라고 배웠던 그 나라. 증오해야 한다고, 멸망시켜야 한다고 배웠던 그 나라.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공기가 달랐습니다. 자유의 공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냄새가 다른 것도 아니고 색깔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숨을 쉬는 게 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한국이야. 은별이가 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응, 여기가 한국이다.
저는 공항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환하게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휴대폰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최 선생님, 최은별 씨 환영합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한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탈북이 축하받을 일이구나. 도망친 게 아니라 자유를 찾은 거구나.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정말로 해냈구나. 정말로 자유를 얻었구나. 하나원. 탈북민들이 처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저와 은별이는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를 배우고 한국어 표현을 익히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씨라고 불렀습니다. 김치 담그기를 김장이라고 하고 기계밥을 즉석밥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 70년 분단이 이렇게 말을 바꿔놓았습니다. 음식도 달랐습니다. 북한 음식이 싱거운 편인데 남한 음식은 맛이 강했습니다. 달고 맵고 짜고 처음에는 입에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먹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군요.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외무성 부상이었습니다. 고위 탈북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김정은 최측근 여성 외교관 탈북이라고.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진짜? 북한에서 장관급이었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저도 반대 입장이었으면 궁금했을 겁니다. 은별이는 저보다 적응을 잘했습니다. 젊으니까요. 35년 세뇌보다 35년의 젊음이 이기는 겁니다. 인터넷 사용법을 금방 익혔고 한국 드라마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엄마, 이것 봐. 유튜브래. 세상에 모든 영상이 다 있어. 그래, 신기하구나. 저는 은별이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평양에서는 저렇게 환하게 웃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껏 웃었습니다. 자유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하나원 수료 후 저희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줬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저희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베란다에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 이마트라고 했나요? 은별이 손을 잡고 들어갔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과일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과, 배, 귤, 바나나, 포도. 북한에서는 간부들도 구하기 힘든 과일들이 여기서는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었습니다. 고기 코너로 갔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빨갛게 신선한 고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던 고기가 여기서는 매일 살 수 있었습니다. 라면 코너. 수십 가지 라면이 있었습니다. 신라면, 진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북한에는 라면 종류가 두세 가지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뭐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저는 라면 코너 앞에서 울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울어? 은별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0년을 속았습니다. 남조선은 굶어 죽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미제의 식민지라 비참하게 산다. 우리 공화국이 제일 잘 산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저쪽은 굶어 죽고 이쪽은 음식이 넘쳐나고 그 차이가 뭡니까? 체제입니다. 자유입니다. 저는 마트 한복판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60년치 눈물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와 은별이는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여기 참 좋다. 은별이가 말했습니다. 응, 좋구나. 근데 엄마. 응? 은별이가 강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저기 넘어가면 북한이잖아. 그렇지. 가깝다. 정말 가까운데. 왜 못 가는 걸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산, 같은 강. 그런데 가운데 선 하나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7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은별아. 응. 엄마가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간 데가 어딘지 알아? 어딘데? 할머니 산소. 너도 갔다며. 은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그때 생각했어. 통일되면 다시 오겠다고. 할머니 산소에 다시 오겠다고. 나도 그렇게 빌었어. 저는 은별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못 볼 수도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이 될 거야. 그때 우리 같이 가자. 할머니 산소에. 응, 엄마. 꼭 같이 가자.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 물은 북한에서 흘러온 물도 섞여 있겠지요. 물은 경계를 모릅니다. 물은 분단을 모릅니다. 사람만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성희입니다. 북한 외무성 부상, 김정은의 최측근, 30년간 북한 외교를 책임졌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60년을 속았습니다. 아니, 60년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북한 체제가 옳다고, 위대하다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남한은 지옥이라고, 미국은 악마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갑니다. 저처럼 고위 간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무서우니까요. 가족이 인질이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딸이 인질이 아니었으면 저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북한 사람들도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한국 노래를 듣습니다. 몰래 숨어서 목숨 걸고. 왜 그럴까요? 자유가 뭔지 알고 싶으니까요. 저 바깥 세상이 어떤지 궁금하니까요. 북한 주민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통일을 갈망합니다. 다만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북한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 철조망 너머에 같은 동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산 가족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통일을 이뤄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 세대 6.25를 겪은 그 세대가 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한강을 바라봅니다. 은별이가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있습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하늘 아래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고 온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언젠가 우리 모두 한강변에서 함께 벚꽃을 볼 수 있기를. 저는 그날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합니다.